예, 13강 중개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개무역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한국가 내에서 이동을 포함합니다. 그죠? 중개무역이란 것은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수출이 있고요. 외국인수 수입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수출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외국인수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금은 어딘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둘 다 수입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수하는 거고요. 또 수출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한국가 내에서 이동을 포함한다. 뭐가 중개무역은 한국가 내에서도 포함하지만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대금을 국내에서 받는다면 이것 또한 중개무역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무역과 발음은 같죠, 그죠? 중개무역의 차이는 앞선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 차이는 이게 이제 제3자인 중개인이 자기의 소유로 물건을 구입해서 다시 파느냐, 아니면 단지 수수료만 받고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하고 스스로 물건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 알선만 하고 수수료 받으면 이것은 머천다이징, 즉 중개무역이고 발음은 같습니다. 제3자가 개입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계약이 각각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건을 팔 사람한테 계약을 하고 팔 사람과 계약하고 다시 물건을 살 사람과 계약하는 거죠. 본인이 자기의 소유로서 그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그건 intermediate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이야기한다. 자, merchandising commission은 이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제3자가 중개를 하지만 수수료만 받느냐, 자기 소유로 계약하지 않고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면서 각자가 계약하게 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 merchandising commission이라 그러고요. 중개수수료.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merchandising trade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하고, 그죠? 대금 결제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사자 간의 물품 거래와 대금 결제를 하고 중개인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것을 우리가 merchandising이랍니다. merchandising trade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termediate는 얘기했죠. 요거는 이제 중개무역과 비슷하게 보이나 전혀 다르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이 이전에 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정한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직접 수입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돈으로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살 사람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합니다. 이때 계약은 중개인이 자기 소유로서 하죠. 자기 소유로서 하는데 물건을 보내는 거는 이 사람이 사가지고 자기 관할에 물건을 반입을 하지 않고 보세국에 놔놨다가 다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바로 보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냥 자기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물건을 반입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보세구역에다가 두었다가 다시 살 사람이 나타나면 그대로 그냥 수출해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거 없고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그 경우에는 BL 자체가 성적지 자체가 자기 관할에 있는 성적지구나 아니면은 다른 성적지라도 자기 소유의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쉬퍼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직접 보내게 하는 경우에는 일단 쉬퍼라든지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로딩 포트가, 즉 선적지가 뭡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사다 미국에 판다면 이게 이제 소유는 자기가 돼 있지만은 저 포트 자체가, 로딩 포트 자체가 중국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쉬퍼도 결국은 그 중국 사람이 보내야 되니까 중국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추적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그러면 상대방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속인다는 개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상술이란 것은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이 물건의 소스를 모르게 하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자산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 물건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가, 그거를 알면은, 아는 것이 결국 뭡니까? 유통이잖아요. 유통이란 건 뭡니까? 자기가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가격으로, 시장 가격으로 팔리는 데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팔면서 그 차익을 챙기는 게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속인다, 이런 개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역학도로서의 어떤 기준이 조금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레이딩이란 것은, 그러면 원가 공개를 다 해야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왜 사람을 속이냐, 그거는 이제 학생적인 차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은. 비즈니스란 것은 어느 정도의 사술이 있는 거예요. 사술. 즉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가를 다 공개하고 이거 얼마인데 이거 얼마 주세요 하면 그건 딜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가 이건데, 이건 알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노점상에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판 거하고. 그럼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속인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거의 100%가 아니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술은 상행위에서는 인정된다는 게 판례 예입니다. 판례 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유통이란 것도 보다 더 싸게 사오는 데서 그것을 사와서 그게 일반적으로 팔리는 가격으로 그것을 갖다 파는 거죠. 물론 또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팔리는 가격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그걸 원하면은 더 높은 가격으로도 사실은 사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 중개무역에 있어서 중개인인 제3자는 이 물건이 어디에서 왔다는 걸 갖다가 알리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면 아까 이야기한 중개무역을 하면 됩니다. 즉 머천다이징 트레이딩을 하면 되죠. 그럼 중개무역은 상대방을 알고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러면 당신 이 사람하고 계약할 거예요. 그럼 내가 오픈하겠습니다. 계약하겠다 하면 오픈하고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싱글 트레이딩 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상대방이 아니까 중간에 있는 그 머천다이징을 갖다가 굳이 낄 이유가 없겠죠. 다음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단발성이 끝나겠죠. 물론 이 상대방이 여러 가지 핸들링하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그게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이 머천다이저, 즉 중개인한테 이렇게 좀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게 싸겠다 싶으면은,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계속 하겠죠. 또 관리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일 같은 건데 이 사람이 과일을 그냥 지금은 이 사람 소개로 샀지만 이 과일을 살 때는 계속적인 어떤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그럴 때는 내가 이거 그래서 마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개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갖다가 싸게 사자고 그 수수료를 아낄 거라고 그냥 바로 그 산지인하고 같이 해버리면 그거 관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려. 차라리 그거는 수수료를 주고
전체 매장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시간을 쓴다면은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중개인이라도 스스로 우리가 머천다이징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뭡니까? 내가 마진은 한 번밖에 못 받거나 아니면 적게 받을 수가 있지만 상방의 어떤 거래에 대해서는 상방이 거래하는 거고 상방의 이름으로 주고받는 거니까 내가 그 하자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미디어트를 하면은 내 이름으로 남의 물건이지만 내 이름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유해서 내가 사와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머천다이즈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 사람 관리도 해주고 상품 품질도 좀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오히려 더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거를 기회비용을 더 가질 수 있다. 내가 다른 거 하면서 더 이득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이걸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낫다 할 때는 머천다이즈 즉 수수료만 받아도 계속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끝내겠죠. 그럼 이걸 단발성으로 안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인터미디어트 트레이드에서 스위치 비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스위치 비해라는 것은 뭐냐? 자, 보내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중개 무역을 한다 합시다. 인터미디어트를 내가 물건을 사서 한다. 자, 근데 이거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미국으로 판다면은 내가 어떤 소스를 갖다가 속이는 것, 즉 소스를 숨기는 것은 완벽할지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판 사람에 대해서 노출이 되니까 바로 가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면은 그게 마진이 적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노? 그냥 중국에서 바로 물건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뭐처럼? 머천다이징 트레이딩처럼 바로 파는 사람, 바로 그 원산, 원래 제작사가 보내게 하는데, 그럼 이 보내면 원래 제작사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BL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BL은 다른 걸 바꿀 수 있어도 뭘 바꿀 수 없습니까? 선적항, 로링 포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BL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선적항이 어디란 건 그거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선사는. 그래서 로딩 포트를 바꿔야 되는데 이 로딩 포트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한에 뭐라도 바꿔야 되냐면 누가 실었다는 거예요. 쉬퍼는 적어도 바꿔야 돼요. 쉬퍼를 누구의 이름으로 바꾸느냐. 그러면 쉬퍼를 갖다가 결국은 이 물건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쉬퍼는 자기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중개무역에서는 인터미디에이트는. 그럼 쉬퍼를 바꾸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스위치 BL이다. BL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스위치 BL을 하면은 자, 선적은 중국에서 됐지만 쉬퍼가 내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이 중개인은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 있죠. 그거 내 지금 한국에 있는 건데 중국으로 수출했다가 중국에서 일단 중국 창고에 있어서 일단 급하게 그쪽으로 보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에 우리 생산 기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중국에 우리 어떤 그 물류 창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의 물건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치팅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 BL이라 하고요. 이제 스위치 BL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BL만 바꾸면은, 즉, 쉬퍼가 누군지만을 바꾸면은, 이거는 또 자기 것으로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는 치팅은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무역의 어떤 실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머천다이징 트레이딩은 무역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서 자기가 보내는 인터미디어트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정상적인 거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중개인이 물건이 저렴한 중국의 매도인에게 사서 다시, 그쵸? 파는 것, 대파는 행위. 이런 형태에서도 이제 두 가지, 이거를 이제 자기 소유로 해서 파느냐 아니면 직접 파느냐에 따라서 인터미디어트 트레이딩이 될 수 있고,
머천다이징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이 뭐 여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펜을 보자 하면은 이게 이제 중국, 그죠? 중국이 있고 또 중국, 또 중국의 비구, 그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입 대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같은 나라에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같은 나라에 있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중국에 있는 비거주자인 이제 우리 기업이, 그죠? 여기에 있는 중국에 있는 이제 거주자에게 대파는 행위, 그죠? 그리고 이제 수출 대금은 이렇게 이제 다시 이 사람에게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대금은 이쪽으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팔고 대금은 이쪽으로. 이 사람으로 봐서는 각각과 계약을 한 거죠, 그죠? 각각과 계약을 해서 물건은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또는 물건 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중개무역이다. 그죠?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같은 나라 안에서도 되고요. 비거주자면 됩니다. 비거주자. 같은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나오네, 그죠? 오늘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국적 기업이요, 해외 현지 법인을 세워 완제품을 생산해서 자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는 행위다, 그죠?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제 중개무역은 소유권 이전 없다, 그죠? 단순 중개한다. 그래서 중개무역에서 중개수수료는 사업수지 이게 중개수수료에서 국제수지는, 그죠? 이거는 서비스 사업 서비스 수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수지에서는요, 중간재나 부품을 팝니다. 어디에? 비국의 생산업소에 팔고요. 이때 팔 때는 이제 일반 수출로 팔고요. 완제품을 다시 되사서 제3국에 대파는, 그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요 되사서 팔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 소유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중개무역, 인터미디어트, 그 순수출을 봅니다. 자, 과정의 매출이 상품 수출로 잡히고 현지 부분의 배당금 등 형태로 본원소득 수입도 올린다. 이렇게 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주로 삼성전자가 중국, 베트남 등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회사에다가, 현지 법인 스마트폰 회사에다가 일단 순수출로 원자재를 팔고요. 거기에서 이제 만든 것을 다시 제3국으로 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개무역을 이때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팔기 때문에 오는 이제 순수출, 즉 매출이 상품 수출로서 잡힙니다. 그죠? 그게 이제 틀린 점이죠. 그죠? 아까 중개무역은 매출이 서비스로 잡혀 있고, 이거는 상품 수출로서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법인의 배당금 등 형태로 이제 본원소득 수입도, 현지 법인이 또 뭐냐면 자회사의 배당금으로서 또 본원 수입도 올리게 되고,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이루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자,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을 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죠. 이거 머천다이징이죠. 이때는 이 수수료는 즉 사업 서비스 수지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회계를 할 때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때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을 세워 완제품 생산하고요.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 자회사 브랜드를 달아. 그 자회사 브랜드죠. 그러니까 이제
현지 법인, 미안합니다. 자사 브랜드를 달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 이때는 사실은, 이 현지 법인의 것을 그냥 현지 법인이 이제 자기 자사 브랜드를 걸 팔아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형태를 이야기한다. 그때는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이제 멀천다이징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뭡니까? 그 자회사에서 나온, 그죠? 자, 일단은 어떤 그 자회사에 현지 법인의 부품은 수출하는 거죠. 부품은 이제 생산업체에 팝니다. 그죠? 일반 상품 수출을 하고 일단 만들어진 것을 다시 상국에 대파는, 그 요거는 이제 중개무역 순수출이라고 이렇게 하고, 아까는 앞에 부품을 파는 것은 일반 상품 수출이 되고 중개무역 순수출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상품 수출로 잡히고 그 다음에 현지 법인의 배당금 등의 형태로 보는 수입도 올린다. 이중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주로 삼성전자가 중국, 베트남 등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이런 양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수지에서 가공무역의 형태는 그럼 어떤 것이냐? 가공무역은 또 다른 형태로서의 어떤 것인데요. 중개무역은 생산을 의뢰한 A국의 다국적 업체와 그 다음에 B국의 업체 간의 물품 소유권이 이동합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물품을 사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죠. 제3자가, 중개자가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느냐, 아니 단지 중개만 해주냐, 그 차이입니다. 가공무역에서는 물품 생산 판매 과정에서 A국의 다국적 기업과 B국의 생산업체 간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판매 과정에서 않습니다. 즉, B국 업체는 임가공료를 지급받아서 물품을 생산할 뿐이고요. 원자재로부터 최종 소유자의 소유권은 계속 A 업체가 갖습니다. 결국 A국의 다국적 기업이 원자재를 B국 생산업체에 넘기더라도 새로운 국제수지 개념에서는 상품 수출로 잡히지 않고요. B국 생산업체가 만든 완제품을 현지나 제3국에 넘긴 금액이 A국의 상품 수출로 잡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A하고 B국이 두 개 있는데, 인가공을 준다는 거. 인가공은 재료를 주고, 가공만 하라 이거죠. 가공에 대한 수수료만, 비용만 받는 겁니다. 자, 인공공, A국하고 B국하고 있는데, A국에서 B국으로, 자, 내가 이 재료 줄 테니까, 네가 이거 가공만 좀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가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이제, 가공해가지고 완제품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앞전에 중개무역에서는 이 가공품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는 일단 수출이죠. 일반 상품 수출이죠. 내가 그냥 전혀 상품 수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드는 거를 갖다가 다시 제3국에 할 때는 중개 수출이 되는 거죠. 그죠? 중개 수출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가공무역은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가공시켜서 그 완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최종 완제품에 대한 수출만 수출로 잡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공하기 위한 원자재를 가공업체에 주는 것은 수출이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 이야기했죠?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지 법인을 활용한 중개무역이 특허 보호 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 생산업체의 관계가 구체적인 운영 형태 등에 따라서 선택은 기업별로 다릅니다. 그죠? 자, 한국 업체들도요, 반도체, LCD 패널, 그 다음에 의류 등은 가공무역 형태를 주로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원자재를 주고 가공비를만 지급하고 최종 생산품을 갖다가 그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공무역이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반도체 마찬가지죠. LED 패널, 의류 등은 가공무역 생산을 주로 하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컴퓨터 등 한층 더 고부가가치인 최종 소비재는 중개무역 방식을 주로 취합니다. 아시겠죠? 최근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중개무역의 또 다른 특징은 본사의 수익 구조가 가공무역보다는 복잡합니다. 그죠? 그죠? 자, 즉 본사의 수입은 중간재 수출, 가공은 중간재 수출이 되죠. 원자재 주는 걸. 완제품에 대한 중개무역 순수출 또는 또 그다음에 배당 또는 재투자 수익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에 따라 중개무역 증가로 국민 경제가 얻는 소득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한 가지를 가지고. 그죠?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최종 상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수출이 잡히면은 되는데, 이거는 2중, 3중의 어떤 수출로 잡히는 거죠. 왜냐면 중간재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중개무역, 만드는 제품을 또 수출한 거에 또 주고, 또 배당금 또한 재투자 수익 같은 것, 이것도 또 주고, 그러니까 이게 수출 수익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중복돼서 반복돼서 계속 잡혀 있는 건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무역이 이제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수출에 대한 어떤 업적이 커지겠죠. 중개무역 형태를 뜰 때는. 그렇지만 이제 국민경제가 얻는 소득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법상의 이제 수출입 정의입니다. 수출입 정의란 것은요, 대무역법상의 수출입 정의 시행령 제2조를 예를 든데요. 국내 또는 외국에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 그죠? 이 경우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여기서 국내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관세법상의 보세 창고,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 보세 공장 등도 국내로 간주되는 거죠. 즉 수출 신고를 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 하더라도요, 대무역법상에는 수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물품을 선적하여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대무역법상의 수출로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만 대무역법상의 수출로 인정된다, 그렇게 되겠죠. 자,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 물품으로 인정되지만요,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죠? 물품이 아직 국내, 그죠? 입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대무역법상에서의 수출입은 이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유무상을 불문하고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라 했을 때 국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상의 보세 창고,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 보세 공장들도 모두 이것은 대무역법상에서는 국내에서 수출 수입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관세법상에는 아직 여기서 통관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일단 국내 물품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법들이 이런 이제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한 이제 보통 우리 배가 들어오기 전에 빠른 수속을 위해서 세관 절차를, 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통관 절차를 받을 때는 일단 통관이 되면 관세법상에는 이제 수입이 된 거죠. 그렇지만 대무역법상에는 일단 한국의 어떤 국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입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일단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나가야 되고,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반입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이제
대무역법상으로서의 어떤 수출 수입의 개념이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겠고요. 그 다음에를 보겠습니다. 자, 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공해상에 있는 선박 항공기는 그 국적의 어떤 영토 연장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서 외국에서 채취,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서 매도하는 것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그게 결국은 국내 영토로 보기 때문에, 국내 영토에 있다가 거기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수출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배 같은데, 그다음 비행기 같은 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대무법상 외화 획득 행위로 간주하여 이것은 수출 개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대무법상의 수출입 정의 시행령 2절 다시 봅시다. 그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유상거래만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인도하는, 자,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수출입으로 인정되죠. 근데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는 유상거래만, 즉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만 대무역법상의 수출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예시는 어떤 경우냐면요. 위탁 가공업체, 위탁 가공했습니다. 위탁 가공업체는 우리가 위탁 가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죠. 가공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한 물품을 현지 위탁 가공업체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죠?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자, 그것을 이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를 이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죠? 근데 이 외국은 현지 국가에서 바로 그 현지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외국에서 외국에 해당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유상 거래만 있을 때, 즉 돈을 받고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이것은 당연히 그죠? 돈을 받는 것은 국내에서 받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상관없죠. 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겠죠.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유무상,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수출입으로 인정되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인정한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가공업체에서 위탁 가공비를 주고 생산했지만 이건 결국은 누구의 물건입니까? 우리 물건이죠. 그것을 다시 다른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또는 그 나라 안에서 또 서로 인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예외되는 거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때는 유상이어야만이 수출입으로 그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에 얘기한 intermediate, 즉 중개무역. 중개무역을 하면 한 국가 내에서 이동도 포함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은 수출로 봐줍니다. 중개무역은. 근데 merchandising trading은 수수료만 받는 그 무역 했었죠. 제 3자간 무역은 그것은 수출로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인도 수출이라서 외국에서 아까 인도하는 경우죠. 가공 위탁 무역 같은 거, 위탁 가공 무역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받습니다.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라고 했죠. 외국 인도 수출, 아까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돈은 우리가 받지만 국내에서 물건이 나가지 않으니까 국내에서 통관하지 아니한 수출 물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에서 다른 외국을, 또 외국에서 그 안에서 또 서로 이렇게 인도되는 경우, 돈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인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인수 수입은 여기죠. 외국 인도 수출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은 우리가 주지만
그것에 물건이 외국에서 받아서 외국으로, 그래서 위탁 가공무역의 예를 든다면, 그렇죠. 이제 위탁 가공할 재료를 갖다가, 어떤 이렇게, 그죠? 인수하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인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탁 가공업체에 갖다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위탁 가공할 재료를 외국에서 사가지고 외국에 있는 위탁 가공업체에다가 전달하게끔 하고, 돈은 우리가 지급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이야기하겠죠. 자, 다음은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수출이 되느냐, 수출이 되지 않느냐는 국내에서도 수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국내에서 국내로 물건이 이전하는데 왜 그게 수출이 됩니까? 수출이 되죠. 왜냐하면은 사고 파는 사람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즉 국내인과 외국인의 관계라면은, 이때는 거주자라는 것은 외국인에서 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은 조금 틀리거든요. 거주자도 국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인도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팔았다 해서 그게 무조건 이제 수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수출이 되지 않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무법상에서의 수출은 그 주체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외국인이냐 국내인이냐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용역. 이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자, 거주자라는 것은 외국관거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외국관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의미하고요.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수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주소 또는 거소. 이제 주소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집이고, 거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조금 임시적으로 기거하는 그러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거주자는 그러면 뭐냐? 이것도 외국관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한 비거주자를 의미하고요.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정의를 따라야 되고요. 거주자의 개인 및 법인을 거주자 외의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의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 유무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뭐 지점이나 출장소, 기타 사무소가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거주자로 간주한다. 무슨 대리권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거주자의 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그죠? 이것은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지식경제장관이 정하는 법률이죠. 그래서 용역의 공간 이동에 의한 공급. 자, 우리나라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업체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그죠? 요거는 이제 용역 수출입니다. 비거주자가요, 국내 소비에 의해 공급하는 것, 그죠? 자, 그럼 어떠냐면, 비거주자면 해외 업체죠.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업체에게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비거주자인, 그죠?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수출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용역의 수출이다. 서비스의 수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자, 상업적 외국 주재에 의한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업체가요, 외국 지점을 통해서 해외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이것도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거주자의 상업적 외국 주재라는 것은 우선 해외 지점을 이야기하겠죠. 통해 공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그죠? 개인적 주재에 의한 공급이다. 즉, 우리나라 S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해외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거주자의, 뭡니까? 거주자의 개인적 외국 주재, 즉, 개인적 외국 주재라는 것은 직원이 외국에 파견된 경우를 이야기하죠. 해외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용역의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 거주자가 해외에서 해외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업체가 직접 해외 지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외 업체에, 외국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죠? 우리나라 컨설팅에 역으로 컨설팅을 제공받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이 모두가 다 뭐냐면 용역의 수출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의 정의를 봅시다. 자, 용역의 범위, 용역은 서비스라 얘기했죠. 어떤 거냐? 경영 상담, 재무, 회계, 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 그 다음에 문화산업, 영화, 음반, 게임 등, 그 문화산업에 해당되죠. 운수업, 관광산업 및 기술,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그죠? 이런 것도 용역의 범위에 다 속한다.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 거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역의 수출 실적 확인은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입 확인서와 한국환은행의 장의급 확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출 실적 확인도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역의 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 그죠? 및 관련 학회에서 발급한 수출입 확인서, 외국은행의 장의급 확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외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에서 확인해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 확인도 동일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대한 수출 실적 확인도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무역협회, 그죠? 외환은행, 이런 데 가서 수출 사실 확인받아야 되죠. 신청하면, 그죠? 그 두 군데서 이제 우리가 용역에 대한 수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외국환은행에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거주자가요,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수출입, 왜 정의 중에서 이제 무채물 같은 경우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도 또는 인수하는 것, 그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영상물, 그 다음에 음반물, 그 다음에 전자서적, 그 다음에 CD 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죠?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송이라 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죠?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도 인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전송이라 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럼 뭐 이메일 보낸다든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SNS를 한다든가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이란 노트북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한 상태로 반입한 후 인도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실적 확인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인증서와 외국환 은행장의 입금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하고 발행한 인증서와 한국환 은행장의 입금 확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여부 판단 시 주의할 사항을 보면요.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란 것이 원칙적으로 통관 절차 등을 거쳐서 국내와 외국 간의 물품이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일단 국내의 땅을 물리적인 국내의 지배에 있는 땅을 벗어나거나 또는 들어오는 경우 이때 이제 수출 수입을 정의하는 거죠. 이 시점을. 그러니까 이제 관세법상하고는 좀 틀립니다. 관세법상에서는 일단 통관 절차만 끝나면 그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또는 국내를 떠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수출 허가를 받아버리면은 그것으로서 이제 수출 수입이 되지만 대무역법상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테리토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국가의 힘이 적용되는 그 영토 안에 있는 한은 그것이 아직은 수입 수출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물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대무역법상은 계약 당사자, 대금 수령 형태 등은 무역 거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일 뿐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대금을 수령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계약 당사자가 뭐 외국인이다, 거주인이다. 외국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대무역법상은 아니죠. 그것은 거주인과 비거주인의 어떤 기준으로서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주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의 어떤 그러한 어떤 속인주의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은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면은 외국인이라도 거주인이 되는 거고 한국인이라도 거주인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대금 수령 형태 등은 무역거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필수 요소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필수 요소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은 어떤 것이고 수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대무역법상 수출입 정의라 해서 대무역법상 수출입 여부 판단 시 유의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에 A라는 업체가 있고요. 국내에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내에 C라는 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A 업체와 국내에 있는 B 업체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죠? 서로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도 서로 간에 주고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품 공급을 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우리 업체 B 업체는 싱가포르에 바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물품을 국내에 있는 C 업체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죠? 돈은 주고받는 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A 업체가 했지만 물품은
같은 나라에 있는 C업체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업체는 다시 이것을 싱가포르에 있는 A업체에게 대금 결제를 한 이러한 케이스를 보고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A하고 B하고 주고 파는 것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것을 다시 B 업체는, 국내 업체는 돈을 받기로는 싱가포르 업체에게 받았네요. 그죠? 그리고는 이것을 국내에 있는 C라는 다른 업체에 물건을 넘겼습니다. 자, 근데 국내에 있는 C 업체는 국내에 있는 B 업체로부터 돈을 주진 않았죠. 뭐냐면 이 C 업체에게 제공된 이 상품에 대한 돈은 싱가포르에 있는 A 업체가 지불한 거죠. 자, 그래서 국내에 있는 C 업체는 다시 그 물품 대금을 싱가포르에 있는 A 업체에게 지급한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를 한번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자, 국내 B 업체는 아까 B 업체죠. 싱가포르 A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따라 국내 C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외화를 영수했죠. 그죠? 자, 계약은 싱가포르에 있는 업체하고 주고받았어요. 돈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물건은 같은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C 업체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근데 물품은 이동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무슨 알겠죠? 자, 국내 C 업체가 물품 공급 대가를 싱가포르 A 업체가 지급했죠. 그죠? 그것은 외환거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국내 C 업체가 물품 대금 대가를 싱가포르 A 업체가 지급한 것은 외환거래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죠. 자, 뭐 그거는 가능한데요. 그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외환거래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거래 형태가 인정이 됩니다. 그죠?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C 업체가 뭐 싱가포르의 자회사든 어떻든 간에 우리 국내를 떠나지는 않았죠. 그죠? 국내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출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상 수출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물건을 공급받은 B 업체가 즉 국내에 있는 C 업체가 싱가포르 A 업체에게 돈을 다시 주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외환관리법상 허용이 된다. 물품 대가를 외국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출입 행위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등의 무역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질서를 제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입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수출입 행위는 일단 자유로워야 된다. 그죠? 별도로 이제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이나 관세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러한 법들은 사실 무역을 규제하는 통제하는 법들이죠. 그죠? 그래서 않는 한은 자유무역 질서를 제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입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법 제10조를 보면요. 수출입의 원칙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물품 등의 수익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C가 뭡니까? 대금을 싱가포르에 있는 A 업체에게 지급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물품 등의 수익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무역거래자는 대외 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도 그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이다.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입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이죠. 자기 책임 하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출입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수출입 제한 사유를 한번 이제 훑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수출입 제한 사유를 보면요. 자, 대외무역법 제11조 1항과 관련된 기본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냐면은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기본 사유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 그죠?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 생물자원 보호의 목적, 그죠? 그거는 이제 시행령 제16조 제1, 2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정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방위산업용 원료, 기자재, 항공기, 부품을 포함합니다. 기타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산업정책상 필요시, 그죠? 관련 고시에는 수출입 공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수출입 제한 사유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중에 수출입 제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세요라면 다음 중 수출입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고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포맷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대외무역법 제12조 관련입니다. 자, 11조, 10조, 11조, 12조 했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품목에 대한 수출입 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 그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통합하여 공고해야 된다. 즉,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통합하여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불편함을 덜 할 수 있겠죠. 자, 무역거래자의 편의를 위해 51개 등 개별 법률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 확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제도를 바로 우리가 이제 여기 대외무역법 제12조가 이제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해라.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찾는 것은 조금 힘드니까 통합해서 공고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고시에는 통합 공고가 그 관련 고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1개 등 51개 개별 법률은 51개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제한 사유 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제한 사유인데 대무법 제5조 특별 조치에 관한 겁니다. 교육 대상국의 전쟁, 앞전에 했었죠. 사변. 자, 그러니까 이제 제한 사유, 즉, 대무법 제5조와 관련하여 수출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기술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자, 교육 대상국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국의 교육 대상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정하는 경우는 상호주의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면 우리도 해주고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해준다 이거죠. 교육 상대국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도 우리도 제한합니다. 국제평화와 안정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이것도 이럴 경우에도 제한하고요.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동식물 생명 및 건강, 환경 보전 또는 국내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 보전 또는 국내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죠? 이러할 경우에도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정, 그 다음에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역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국내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한 사유 중 앞의 2, 3항의 경우는 무역 보복을 위한 조항이지만 현재 특별조치 고시된 교육 상대국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사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그죠? 특별조치에 대한 고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평화, 안정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그죠?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가 뭔지에 대한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 3항은 상호 중에서 무역 보복을 위한 조항이죠. 그런데 현재 특별조치 고시된 교육 대상국은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제한사유 다시 나갑니다. 그죠? 이제 고시 봅시다. 자,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동특별조치는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 등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이에요. 유엔 안보리가 이제 어떤 나라에서 샌크션 하자. 저 나라가 막 핵무기 만든다. 국제 어떤 안보를 갖다 위협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수출입을 갖다가 뭐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들, 뭐 지금 이제 뭐 북한 같은 나라들 이런 이제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 결의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하면 결의사항 이행을 위한 국가별 무역 제재 및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을 통제를 위하여 운영한다. 뭐 이런 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 이행한 수출입 제한이죠. 제한 국가를 도착으로 하는, 자, 어떤 경우는 제한 국가의 항구에 도착하는 수출 및 제한 국가를 원산지 또는 선적하고는 하는 수입을 안 된다. 거기 도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가져가든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쪽에서 바로 나오는 것, 그 나라의 항구에서 나오는 것은 수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제한국가는 보통,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제, 그 제한국가가, 유엔 안보리 위한 제한국가, 이라크,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그 다음에, 코티드부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이런 데는 이제 내전이나 학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레바논, 리비아, 그 다음에, 엘리트리아, 이러한 나라들, 엘리트리아 이런 나라들 한 5개국, 지금 9개국 정도는 우리가 제한 국가에 속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알아둡니다. 이라크,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코티드부아르, 그죠?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 그 다음에 엘리트리아, 레바논, 리비아. 리비아 있고 엘리트리아, 레바논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수출입이 자, 또 제한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수출입 제한이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회원국 간에만 거래가 가능하고 수출입 시 정부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수출입 제한은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 국가에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수출입 시 정부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킴벌리 프로세스 체계란 것은 뭐냐면요, 아프리카 내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려는 거죠. 턴오버하려는 반군들의 군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결성된 국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요 국가 간에서 다이아몬드는 요 국가 간에 이제 인정된 국가 간에만 한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이러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그죠? 원산지가 된 다이아몬드는 구입을 안 해줘야지만 이러한 이제 전복 반군들의 어떤 군자금이 원칙적으로 차단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다. 그런 것을 이제 킴벌리 프로세스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이아몬드 원석의 국제적 유통은 인정된 그러한 국가 내의 어떤 합법적인 그 국가 내의 어떤 증명서 있을 때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킴벌리 프로세스다. 그죠? 킴벌리 프로세스다. 자,
그래서 우리가 kimberley 프로세스 회원국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kimberley 프로세스 간의 회원들, 그죠? 이제 베네수엘라는 고지가 있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이 중지되고요.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유엔 체제하에 있으면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77개국이 있습니다. 그죠? 77개국에서는 다이아몬드를 kimberley 프로세스에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77개국, 그죠? 77개국 간에는 다이아몬드를 거래해도 아프리카의 반군들 손에 자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들 간에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증명서에 가지고 되어 있다. 77개국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석 수출입을 지금 중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수출입 공고 봅니다. 자, 수출입 공고가 공고에 있어서 이제 총칙입니다. 수출입 공고는 대무역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상의 수출입 제한 사유에 대한 고시로서 수출입 품목 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입니다. 그죠? 우선 수출입 공고란 것은 대무역법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상의 수출입 제한 사유에 대한 수출입 제한 사유에 어떨 경우에 할 것인가라는 대한 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출입 품목 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대무역법상의 수출입 승인 물품이라 하면요, 수출입 공고에 정한 물품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요. 대무역법상의 수출입 승인 물품이라 하면 수출입 공고에 정한 수출입 공고에서 정한 물품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수출입 공고에서 정한 물품들은 다 수출입 승인 물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수출입 공고에서는 수출 승인 대상 품목, 승인 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 및 대외무역 관리 규정 제10조 내진 제14조의 승인 신청 및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서 승인 신청이나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알겠죠? 자, 수출입 공고는 수출입 승인 대상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승인 대상을 해주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목과 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조 및 대외무역 관리 규정 제10조 내지는 제4조의 승인 신청 및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승인을 면제하는 경우죠. 우리 앞전에 다 배운 겁니다.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수출입 승인 대상 물품 중에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수출 절차를 간소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면제합니다. 그죠?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은 수출 절차를 간소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면제한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요, 수출입 승인을 면제하는 것이 외교관 등이 휴대하는 물품, 그죠? 외교관들은 뭐 그 신분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한 어떤 비밀 문서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서들을 그냥 까불려라, 이렇게 되면은 그게 보안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그 공무원들이라서 다 보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또 다른 데 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외비니까 일단은 뭐 그 다른 것을 갖고 나가고 들어오고는 그 외교관의 양심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제 어떤 대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 공무원, 교통 공무원이, 교통 경찰이 요즘은 CCTV가 있죠. 뭐 CCTV 있어 CCTV도 가리지만 옛날에 CCTV 없었습니다. 교통 경찰이 봤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위반했다 하면은 뭐
그 교통경찰에게 보다 높은 윤리성을 갖다가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된다. 마찬가지죠. 외교관도 마찬가지죠. 뭐 외교관이 밀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밀수 안 하는 그런 하지 않는 그런 윤리성이 더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냥 휴대하라. 그거는 뭐 검사 안 한다. 긴급을 요하는 물품, 주된 수출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수출입에 부수된 거래로 이제 부품 같은 거 그죠? 수출입하는 물품. 그다음 무상으로 수출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출 수입 하는 경우 그죠? 무상 들어와서 무상 이거는 뭐 굳이 그죠? 돈 안 받았는가 특정 지역에 수출하는 물건들 그다음에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들 그죠? 이러한 것들은 수출입 승인을 갖다가 면제하고 있다. 수출입 승인을 면제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출입 승인 대상 물품 중 긴급을 요하는 물품, 그죠? 기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면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긴급 요한다든가 기타 수출 절차를 그런 것들은 이제 앞전에 쪽에 중복되어 있네요. 그죠? 간소화하기 위한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 면제하고요. 상행위 이해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상행위 이해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수출입 승인 대상이 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수입하는 돈 안 들어오는 거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무역을 갖다가 수출이든 수입이든 규제한다는 것은 국가로 봐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어떤 적절한 국내 산업도 보호하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무역 질서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확보하는 조세도 확보하는 이러한 이제 목적이 있겠죠.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장비들 그죠? 해외 이주자가 반출한 장비들은 이사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고시가 있습니다. 자, 대무역법 제39조 수입 수량 제한 조치 41조 보면은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수입 제한 기본 공고인 수입 출입 공고에 고시한다. 수입 제한 수량 제한한다. 쿼터를 한다. 그죠? 쿼터를 한다. 그죠? 쿼터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반덤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세이프가드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입 공고에다가 고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엄격합니다. WTO 체계 하에서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이 되는 거죠. 그죠? 자의적이 되니까 이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공고가 있습니다. 수출입의 요건, 절차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죠. 그죠? 그럼 무역업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까 51개의 개별법이 있다 했죠. 이를 하나의 공고에 통합함으로써 무역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통합 공고와 수출입 공고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이론상으로는 수출입 공고에서의 수출입 제한은 물량을 제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출입 공고에서는 수출입 제한한 것은 물량을 제한하는 거죠. 수출입 공고에서는 물량을 제한한다. 자, 통합 공고에서의 목록은 절차상 요건 확인을 득하면 물량 제한은 없습니다. 통합 공고에서의 목록은요, 절차상의 요건 확인을 득하면은 물량 제한은 없다. 절차상 요건을 득하면 물량 제한은 없다. 자, 보통 통합 공고는 51개 주요 개별법 등 국제협약에서 관장하는 목록, 즉 통합 공고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품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상 물품은
국제협약에서 관장하는 목록입니다. 그죠? 대상물품은 통합공고의 대상물품은 51개 주요 개별법 등 국제협약에서 관장하는 목록입니다. 자, 수출입 공고에서는 그것은 물량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통합공고상의 품목은 절차상의 요건 확인을 덕하면 물량 제한은 없습니다. 그죠? 자, 통합공고에서 요건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상 요건을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상,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절차상 통합공고는 이러한 절차상의 요건, 절차상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야기하죠. 요건이라는 것은 절차상에서 수입 통관 절차, 그다음 수출 통관 절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확인 절차를 보면요. 요건 확인 절차를 보면 통합공고 발표되죠. 통합공고 발표하면 통합공고에 발표합니다. 1, 2의 거제기관 하죠. 그 다음에 수입 승인 기간을 준용하면 된다. 유효기간 수출입 승인 기간을 준용한다. 자, 그게 이제 수출입 승인 기간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확인 신청 시 이제 공동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그다음에 수입 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 확약서, 그죠? 물품 매도 확약서, 이제 그 소유하는 이제 인보이스, 프로포마 이런 거죠. 수출은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서, 수출 신용장 또는 수출입 계약서 사본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수출입 요건 확인 목록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되어 2개 이상의 요건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부과된 2개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수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2개 다가 필요할 때는 2개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맞죠? 2개 다 있을 때는 2개 다가 충족시켜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요건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공고에서. 자, 요건 확인 면제 사유 어떤 게 하면 외화 핵동력 원료 기자재 수입. 자, 어차피 요거는 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요건을 갖다가 면제한다. 즉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 중개무역. 그죠? 중개무역도 마찬가지죠. 중간에서 중개무역 하면 보통 뭐냐면 보세국에 두고 바로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수입이죠. 외국인 수입. 그죠? 외국인 수수입. 외국에서 이제 인수해서 수입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돈은 우리가 주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나가는 거죠. 국내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이거 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통합공고나 그죠? 어떤 수출입 공고나 모두 다 물량을 제한한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출입 공고는 보다 더 강제적으로 물량을 제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합 공고는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어떻다고? 요건만 필요로 하는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은 물량은 풀어준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외화 핵동력 원료는 국내에서 사용됩니까? 사용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무역도 물건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수입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외국인 인도 수출 품목도 마찬가지. 외국에서 수출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에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성용품도 배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뭐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요건을 갖다가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요건을 릴리즈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무역부 시행령 제19조 그죠? 관련 수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법령의 요건 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무역부 시행령 제19조요 관리규정 관련 수입 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칠 때는 이런 것들 다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는 조금 슬라이트하게 갔죠. 근데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보니까 조금 일찍 나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학점이란 것은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이제 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좀 성실하게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좀 힘든 시기지만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당 법령의 요건 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죠? 법령의 요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서 이런 경우는 면제한다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면제돼야 되겠죠. 그거를 아닌 걸 갖다가 있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수출입 공고와의 관계가 이제 통합 공고하고 수출입 공고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얼핏 이야기했지만, 물량 제한을, 중점을 두는 게 수출입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재하는 거죠. 물량을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국내 산업 보호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겠죠. 통합 공고도 원칙은 같지만 이제 요건이 갖춰지면 풀어주는 게 통합 공고라 했습니다. 하나의 수출 물품에 대해 통합공고의 수출입 요건 확인 내용과 수출입 공고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돼. 자, 여기 이렇게 되네요. 수출입 공고는 제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합공고는 요건 확인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렇지만 두 개 다가 적용될 경우는 통합공고상의 요건 확인 내용과 수출입 공고상 등의 제한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개 다 만족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레피티션 하니까 앞전에 조금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금 더 이제 모이는 것 같죠. 뭐 들어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 이야기 뭐 있던데, 앞에서 뭐 그런 이야기 있었던데, 또 이런 이야기 또 하네. 이제 뒤에 가면 사례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었던가, 이게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만족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통합공고까지 됐는데,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그 부분들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는 객관식을 칠 수 있지만 또 100% 객관식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중간고사를 객관식을 쳤기 때문에 100% 객관식은 죄송해요. 중간고사 주관식을 쳤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저는 웬만하면 이제 객관식으로 좀 내려고 하면 객관식에다 서술형 그러면 그게 조금 공평하거든요. 점수가 이렇게 공평하다는 말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점수가 처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간고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 때문에 객관식이 안 되고 주관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도 주관식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렇지만 주관식이 오히려 점수 따기는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은 그 답이 아니면 그냥 거의 다 그러니까 0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뭐 맞추는 거 아니면 못 맞추는 건데 주관식은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관식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관식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거죠. 채점하는 사람이 주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관점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수에 대해서 좀 더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법 과목은 이게 뭐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딱딱 조문이 있는 거고 그 조문의 내용이 기입되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뭐 추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악유가 있는 그런 사회과학적인 그런 학문하고는 좀 틀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학적인 것을 보면은 뭐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경영학, 정치학도 마찬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틀리죠.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주관식으로 친다. 물론 객관식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검증돼서 이것을 답으로 하자라고 얘기한 거 말고는 뭔가 좀 뭡니까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뭐 상대적이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객관화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주관적인 그런 건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면은 자기 점수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그죠?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씩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좀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2번, 3번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거지. 짧은 시간에 아무리 인텐시브하게 봐도 그게 100%가 아닙니다. 한 60%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짧은 시간에는. 근데 긴 시간에는 뭐 10%씩 쭉쭉쭉 봐도 나중에 종국적으로 끝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그게 확 이제 와닿아서 이제 거의 이제 새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볼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예.